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견 기업에서 인사팀으로 일하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연애할 때면 여자들은 순내순이라며 남자들이 이야기하곤 하죠. 내순이 뜻처럼 겉으로는 순진해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한때는 여자들만 그런 내숭 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남자들도 은근히 내숭 떠는 면이 있더군요. 제가 만났던 사람도 그랬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는 남편은 아주 털털하면서도 제가 하는 말이라면 다 들어줄 것 같은 남자였죠. 그러나 이런 남자의 모습에 속아 넘어간 제가 바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내숭 백단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일절 그런 모습을 본 적 없었는데 결혼 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뜨악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귀는 동안 남편이 저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본 캐릭터를 철저하게 숨겨온 것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요. 사귈 때 남편은 저에게 한없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 다니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를 공주님 떠받들듯 해줬어요. 차로 데리러 오는 것은 기본이고 늘 데려다 주거나 뭔가를 먹을 때도 자주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제 손이 닿지 않도록 자기가 제 손발에 대어준다는 말도 했을 정도였어요. 자기는 원래 이렇게 여자들한테 친절해? 아니지. 난 아무한테나 잘해주진 않아. 예전 여자친구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안 헤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왜 자기 같은 남자를 놓쳤냐는 거지.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아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남편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기에 저는 그의 말에 그런가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행동에 저는 경악스럽기까지 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침대뽀가 좀 흐트러진 것 같아서 맞추고 있어. 자다 보면 당연히 흐트러지는 걸 굳이 그렇게 맞춰야 해? 침대뽀가 구려지면 뭐 왠지 마음이 불편해. 그걸 매일 어떻게 맞추고 살아? 내가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침대뽀 하나 흐트러지는 것도 싫어하고 매일 돌돌이로 온 집안을 밀고 다녔습니다. 그것만이었다면 저도 결벽증 따위 참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남편의 결벽증은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샤워를 했어요. 물론 깨끗한 건 좋죠. 나가기 전 한 번, 나갔다 오고 나서 한 번, 하루에 외출을 2번, 3번 하면 그때마다 그렇게 샤워를 했고 결벽증은 자신뿐 아니라 저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부터 시작됐어요. 아이 자기야, 들어왔으면 양말 벗어야지. 응 알겠어. 그리고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 씻어. 발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치. 알았어. 남편이 처음부터 나쁜 투로 말을 한 것이 아니기에 저도 남편의 생활 방식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잔소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에도 남편은 마음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갔으면 샤워까지 하고 나오지 발만 씻었어? 아니, 옷부터 갈아입으려고. 나보고 옷을 갖다 달라고 하면 되지. 속옷까지 갈아입어야 하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찾아? 색깔만 말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색깔이 다 같으면 어떻게 할 건데? 위아래 세트 찾을 수 있겠어? 남편은 억지 아닌 억지를 펼치며 밖에 나갔다 와서 바로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여자 속옷을 알기나 하느냐는 말에 남편은 그것까진 모른다며 멋쩍어 하다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을 강요하는 남편이 짜증스러웠어요. 결벽증인 남편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결벽증에 정리벽까지 있는 것인지 요리하고 나면 바로 인덕션을 닦아라. 안 먹는 반찬은 바로바로 버려라. 청소할 때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쓸고 닦아야 한다. 등등. 제가 놓는 모든 물건의 자리를 자기가 지정해 놓고는 제가 마음대로 놓으면 그걸로 타박하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잔소리할 거면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만 할게. 됐어? 아이, 직장을 그만두라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아니, 지금 말하는 것들 보면 내가 회사 갔다 와서 상임만 해야 할 판인데 나보고 두 가지를 다 하라고? 물건을 제자리에 둬달라는 거야. 그걸 누가 정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했니? 아이, 그게 보기 좋으니까. 그건 자기 시야에서만 좋은 거지. 난 아니야. 나도 내가 살던 방식이 있어.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난 직장 때려치우고 상임만 할 거야.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했나 보더군요. 그랬더니 미안하다며 설설 기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향이나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결혼생활 내내 남편은 결벽증으로 인해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청소한다기에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붙어있던 창문까지 다 떼는 거예요. 저는 창문까지 떼서 청소할 일이 있느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창문 청소도 가끔 해줘야 한다며 말을 했어요. 물론 창문 청소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사람들이 집에 있는 창문을 떼서 청소를 하냐는 겁니다. 남편은 창문을 떼서 창틀까지 세제로 박박 닦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렇게까진 못해. 창틀 뗄 거면 차라리 청소업체를 불러. 이런 거 하는데 뭔 청소업체까지 불러.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걸 혼자 떼서 다시 넣겠다고? 무거울 텐데. 나 못 믿어. 나 이래봬도 무거운 거 잘 들어. 남편은 혼자서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큰 소리는 개미 소리가 됐어요. 혼자 헉헉대며 창문을 떼던 남편은 혼자서는 안 되겠다며 자기 친구를 불렀습니다. 집 이사 올 때 입주 청소 다 해놨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청소하는 남편이 멍청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편 친구도 집에 와서 창틀을 보더니 그냥 닦기만 하면 안 되겠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간곡한 남편의 부탁에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남편은 저에게 큰 소리 친 게 민망해서라도 어떻게든 떼서 청소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너 이 정도면 나한테 일당 줘야 해. 그게 장난 아니다. 에이, 야, 도와주기로 했으면 좀 그냥 도와줘. 밥은 내가 살게. 그걸 꼭 해야겠어? 하지 말자고 했잖아. 개어초 재수씨. 이 자식이 이상한 데 집착하는 면이 있다니까요. 그러게요. 차라리 업체를 부르자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러 엄한테 돈을 써. 나 괜찮아. 남편은 자기는 괜찮다면서 기어코 창문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막상 청소하려고 보니 남편은 청소 도구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고압 물 호스를 다시 사러 갔다 오고 그러더니 벌써 날이 니엇니엇해가 저물어 갔고 청소 후에도 봄날도 쌀쌀한데 창문 끼어 넣지를 못해서 한참 끙끙대더군요. 남편 친구는 자기도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집에 갔어요. 저희 집 창문이 통창은 아니었는데 샤시처럼 되어 있어서 끼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뭐야, 저녁 시간인데 아직도 해결 못했어? 아니, 이게 다른 창문이랑 다르네?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야. 처음부터 알아보고 뗐어야지. 창문이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았지. 이렇게 자려고 하는 거야? 난 창문 떨어진 집에서 못 자.
빨리 해결해. 결국 남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창문을 끼워 놓아야 했습니다. 돈 안 들이고 청소한다고 큰소리 탕탕 치더니만 돈은 돈대로 들고 친구에게는 욕만 먹고 바보짓거리만 했던 거죠. 대청소하겠다더니 창문 하나 청소하는데 하루를 다 보내는 남편을 보며 황당하면서도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보며 자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되지 않아 또 한 번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달라질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만 그랬다면 저도 참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집에 가서도 그놈의 결벽증으로 친정 식구들을 당황하게 했어요.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남편과 같이 갔는데 남편은 저희 친정집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낌새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러다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장모님, 요새 많이 힘드시죠? 아이고, 이서방이 매 걱정을 다 해주고 고맙네 고마워. 네, 괜찮으시면 제가 주말에 와서 이 청소 좀 해드릴까요? 우리 집이 좀 어수선하지? 저희 집은 정말 제가 먼지 하나 안 보이도록 열심히 청소하거든요. 장모님 바쁘신 것 같으니까 생신 선물 겸 제가 청소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아이고 와서 귀한 손을 어디 청소했어?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 이래 봐도 손이 야무지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친정엄마의 표정은 불편하고 불안한 기색이셨어요. 눈치도 없는 남편은 친정엄마가 불편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와서 청소하겠다면서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짜증이 치솟았어요. 자기야, 여기 와. 이런 구석을 다 쓸고 닦아야 상쾌하게 살 수 있다니까. 장모님 댁에도 공기청정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만 좀 해라. 뭐? 내가 그래서 장모님한테 청소해드린다고 했어. 잘했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표정 안 보여? 장모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친정 엄마는 그저 남편이 자꾸 청소하겠다니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식대로 친정 엄마가 와서 청소해도 된다고 했다며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친정이 오래되고 낡은 집이다 보니 요즘 집처럼 깔끔하고 깨끗하지 않은 곳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친정집의 이곳저곳을 눈으로 훑고 다니며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고. 저는 인내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의 서랍까지 열어보며 정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세탁기까지 두루두루 확인해가며 친정 엄마에게 살림의 고수처럼 뭔가를 전수하려는 듯 행동했죠. 친정 엄마의 생일날이었는데 다들 남편의 행동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심지어 제 동생은 저에게 몰래 와서는 형부 제정신 맞느냐며 묻기까지 했어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민망했던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냅다 들고 있던 행주를 던졌습니다. 더럽게 이걸 왜 던져? 야, 너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 오늘이 무슨 날이야? 장모님 생신이지. 생신에 와서 집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적하고 가르치고 살드하고 네가 제정신이니? 아니, 그냥 난 눈에 보여서. 그 정도면 너 정신병이야. 여기 있지 말고 병원에 좀 가봐. 저는 남편을 집 밖으로 밀어냈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을 쫓아내고 나서 가족들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보통 같았으면 그냥 그러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남편의 그런 아나무인 같은 행동에 할 말을 잃으셨던 겁니다.
제가 친정 식구들과 밥을 먹고 나오자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과를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진짜 안 맞아. 나 당신 그러는 거 못 고치면 스트레스 받아서 같이 못 살 것 같아. 내가 생각 없이 그런 건 정말 미안해. 아니 난 자기랑 이혼하고 싶은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사랑해 자기야. 나 버리지 마. 정말 그 일로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남편은 제 비위를 맞추느라 한동안은 제가 잘 때만 소리도 내지 않고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하고 집안 정리하는 꼴도 보기 싫어서 새벽에 그런 모습에 걸리기만 하면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온 집안을 다시 다 어질렀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거리며 기어들어가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청소했는지 다시 제자리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결혼 전 저는 씻자 붙은 게 제일 무섭다던 친구들의 말을 저는 간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의 말을 100% 아니 1000%까지 공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결벽증도 너무 저를 못 견디게 만드는 행동이었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나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시모였어요. 시모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기에 그 말에 휘둘렸어요. 새아가 어쩌면 좋니? 내가 오늘 물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어.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겠구나.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내가 뭐 죽을 건 아니라 119는 안 불러도 되고 네가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응? 새아가. 네, 제가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회사 일도 바빴지만 그래도 시모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버려두겠어요? 시모의 전화를 받고는 불이 났기에 시모의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식당에는 직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시모 혼자 의자에 앉아서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랑 병원 가요. 아니야, 됐다. 너 온다고 하고 좀 지나니까 허리가 움직일 수 있겠더라. 그나저나 내가 아파서 애들 보고 다 들어가라고 했는데 장사 준비해야 할 텐데 어쩌지? 시모는 저에게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내면서 혼자 있으니 이것을 다 할 수 없다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야채 사가면 장사를 못한다며 억지 눈물을 짜셨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진짜 눈물인 줄 알고 놀라서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새아가 큰일 났다. 옆 가게에서 싸움이 나서 우리 가게도 부수려고 한다. 나 혼자 무서워. 어쩜 좋니? 제가 경찰 부르고 갈게요. 기다리세요. 경찰은 벌써 불렀어. 나 혼자 여기 있으려니 무섭구나.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모는 옆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시모의 가게까지 와서 행패를 부린다면서 무서워 죽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시모가 걱정돼서 회사에는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간 가게는 개미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어요. 시모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시모 말로는 경찰서로 다 연행해 갔다고 하더군요. 마침 잘 왔어. 어차피 해결은 됐고 내가 오늘 손이 너무 매우니까 네가 와서 야채 손질 좀 하고 도와주다가 가. 회사는 조퇴한 거지? 네, 조퇴하고 왔긴 했어요. 진짜 괜찮으신 거죠? 그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달려와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만날 뒤 칭찬한단다.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일찍 끝났으니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시모의 가게로 간 날이면
시몬은 자기가 할 온갖 일들을 저에게 시키려고 했습니다. 일찍 가려고 하면 이것 좀 더 해주고 가라고 하고, 또 급해서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보다 급한 게 있냐면서 떼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저는 황당했지만 어른이니까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하나 집에 갈 때 보니 옆집 가게는 버젓이 장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는 기가 막혔어요. 시모는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꿈을 다 꿨나? 아까 분명 난리도 아니었다고. 어머니, 그러시지 마세요.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예요? 저 회사 다니는 게 우스우세요? 내가 언제 그렇다니? 네 일도 중요하지만 가게 봐라. 일손이 없어서 이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 일해야 하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그럼 직원을 구하셔야죠. 저 회사도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큰일 나셨다고 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해서 달려오는데 급하게 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라고요. 그게 뭐 내 탓이냐? 사람 가는 거는 저마다 명줄이 있는 거라잖냐. 시모의 얼토당토하는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시모는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게 운영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각성했어요. 시모의 횡포에 놀아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이런 일이 있었고 경찰 사건 이후로 저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저를 돈을 주지 않는 직원처럼 부리고 싶다는 것을 확실하게 티냈습니다. 늘 저에게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아줌마를 쓰면 그 아줌마가 너무 말을 안 들어.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내 속은 속대로 썩어가지. 너처럼 젊은 애가 와서 따박따박 내가 말 안 해도 척척 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돈이야 내가 많이 벌면 너도 좋은 것 아니냐. 사실 시모의 가게에 직원이 없던 것도 아니고 종종 직원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게에 직원이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꾸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자니 시모의 성격이 더러운 탓에 직원들이 금방 일을 그만두고 나가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매번 저는 시모에게 큰일이 났다는 말만 듣고 급하게 회사에 반차, 연차를 썼더니 한 달도 안 가서 연차를 5개나 소진해서 회사에서도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누가 옆에 없어서 그런가 싶어 못 모를 때는 제가 직원도 직접 구해준 적도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저에게 욕하며 말했어요. 그 할머니 노망 난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2년 전년 욕하면서 자기 돈통에서 돈 빼갔다고 의심하질 않나? 일하고 있는데도 놀고 있느냐며 손이 그렇게 느려 터졌는데 돈을 받고 싶냐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잘 안 주려고 하고 주고 나면 아까워하시고.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 너무 죄송해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기분 안 좋은 일은 무슨? 그분 진짜 자기 손으로 일 하나 안 해요. 가서 일해보세요. 일 하나하나. 직원은 답답하다며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까봐 무서워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며느리인 저도 걱정된다며 그 노망난 할머니 조심하라고 하며 떠났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당연히 직원이 오래 붙어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에게 자꾸 연락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예, 큰일이다, 큰일. 가게에 불 났어. 불 났으면 왜 저한테 전화하세요? 119에 하셔야죠. 아니, 불이 났다니까. 그러니까요. 불 나면 소방관이 불 꺼주는 거지. 제가 꺼주냐고요. 뭐? 너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쩔 거냐? 그렇게 걱정하실 시간 있고 저한테 따지실 시간 있으면 벌써 119 불렀겠네요. 시모는 제 말에 자신이 죽어야 달려올 것이냐고 읊어질렀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니 시모는 제 남편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란 존재에 대해서 기분이 좋은 상태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의 말만 듣고는 저에게 따졌어요. 자기,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니. 엄마가 전화 와서는 펑펑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 당신이 죽어도 자기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거라고.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했길래 우시기까지 하냐는 거야. 그렇게만 말씀하셔? 당신이 거짓말했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거짓말? 엄마가 거짓말을 왜 해? 남편은 자기의 엄마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자기 엄마는 거짓말하고 그럴 뿐이 아닌데 제가 뭐라고 했길래 울면서 전화까지 하느냐며 따지더라고요. 저는 더 말할 생각이 없어서 시모와 녹음했던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데도 자기 엄마가 진짜 사정이 있었으니 그랬을 거라며 말을 했어요. 내 말은 안 믿고 자기 엄마 말만 믿을 거면 어머니랑 살아. 왜 나랑 사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가 사정이 있으시고 하면 좀 이해하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는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죄 지은 사람이니? 넌 우리 집에 뭐 했는데? 대리효도 시키지 말고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 아니, 나는 회사 일도 있고 바쁘잖아. 자기가 나보다 돈 더 잘 버니? 바쁘면 내가 더 바쁘고 나도 직장인이야. 아 몰라.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책임져. 저는 그런 남편이 미웠고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쪼르르 아들에게까지 전화하는 시모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모는 자기 아들이 저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며칠 뒤 또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예, 지금 가게에 큰일 났어. 직원이 허리를 다쳐서 나 혼자 탄재 손님 받아야 하네. 내가 지금 혈압이 너무 올라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당장이 좀 여기로 오거라. 어머니, 저 못 가요. 예, 너는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네 알았어요 하고 오는 게 맞지. 어른 그렇게 대하라고 배웠니? 저도 급한 미팅이 있어서 못 가요.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모의 어이없는 억지에 저는 조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정도 안 돼서 시모는 벼락을 치듯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 못된 거. 내가 너 불렀지 언제 네 서방을 보내라고 했냐? 누구라도 가서 일손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바쁘고 자주 갔잖아요. 그이 저보다 살림 잘해요. 뭐라고? 내 아들 장가 보냈더니 집에서 살림만 시켰다는 거야? 시켰다기보단 그이가 좋아서 한 거죠. 물어보세요. 얼마나 살림을 좋아하는데요. 내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바쁜데 이런 식당 일을 하라고 불러대. 너 제정신이니? 어머니, 그이보다 제가 돈을 더 잘 벌어요. 잘릴 거면 그이가 잘리는 게 낫죠. 아이고 머리야. 내가 이런 썩을 것을 며느리로 들였다니. 그이 보고 열심히 도우라고 하세요. 어머니보다 청소는 더 잘할 테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저 미팅 가서 끊어요. 시모가 하도 오라길래 제가 남편을 가게로 보냈었는데 시모는 화가 나셔서 저에게 전화하신 거였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수발을 들면서 가게 일을 돕고는 늦은 시간에 집에 왔어요. 그래놓고는 여태 어떻게 시모를 도왔냐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말하더군요. 자기가 힘든 건 오늘 체험해봐서 잘 알겠는데 우리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조금 잘해드리면 안 돼? 난 할 만큼 했어. 어머니가 도를 넘기신 거지. 그래도 유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 어머니부터 거짓말 하시는 거 고치시면 나도 생각해 볼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난 절대 이해 못해.
앞으로는 어머니 전화도 당신이 다 받아. 자기 계속 이럴 거야? 잘 맞춰서 살면 되잖아.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당신 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야. 그런 말도 안 되는 효도 관여할 거면 다른 여자랑 살아.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강력하게 말했고 단호한 제 말에 남편도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후 저는 시모의 전화는 모두 남편에게 돌려버렸어요. 시모는 제가 전화를 안 받자 문자에 육도 문자를 써서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에 단 한마디만 보냈어요. 시모 덕분에 아들 이혼했다는 소리 듣기 싫으시면 자중하세요 하고 말입니다. 이혼이라는 소리에 시겁하신 시모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집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바로 친정 오빠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서 사업을 했다가 망하고는 택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운이 안 좋았는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급히 수술에 들어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수술비도 없고 병원비가 부족했던 친정 오빠에게 친정 부모님이 수술비를 대주셔서 무사히 수술을 잘 끝내고 나왔어요. 수술 잘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 큰애가 보험 하나 들어놓지 못해서 앞으로가 걱정이네. 그러게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집이라도 작은 곳으로 옮기고 그 돈 떼서 병원비를 내야 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비는 내가 댈게. 오빠가 무사히 수술 마친 것만 해도 다행이지. 미안하다.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지.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럴 때야말로 딸 노릇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부부의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어서 남편에게 상의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은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빠 수술은 잘 됐어. 그런데 지금 병원비가 부족하다네. 우리 여유 자금 좀 있지? 내가 오빠 병원비 좀 대주고 싶은데 어때? 지금은 좀 힘든데. 우리 벌고 있는 거 다 쪼개서 계획에 맞게 적금하고 주식에 투자 중이야. 아니,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데 이성적으로 판단이 그렇게 안 돼? 당장 우리 적금이랑 주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오빠 병원비 못 내면 부모님 집까지 파셔야 한다는데 당신 동생이 그러면 안 도울 거야? 친정 오빠의 병원비를 도와줄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많이 흥분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친정 오빠가 그렇게 돈이 없냐며 우리 적금 깨면 손해가 얼마인지 아냐고 말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결벽증이 있고 시모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만은 순수하고 저를 사랑해준다고 확신하던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내가 이전에 말했잖아. 오빠가 사업으로 진 빚이 있어서 그거 갚느라 힘들게 일한다고. 지금 수술비도 부모님이 다 대주셨는데 병원비 정도는 우리가 보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적금 깨면 손해가 커. 꼭 우리가 도와야 해. 그럼 주식이라도 좀 빼서 주면 되잖아. 오빠가 남이야? 가족들이 버젓이 있는데 병원비도 못 내서 짤짤 매게 만들고 싶어? 왜 이럴 때 사고가 나서. 남편은 마치 사고가 난 오빠가 원망스럽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동생이라고 해도 그랬을까 싶어서 서럽기도 하고 남편이란 인간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마치 오빠 탓을 하면서 짜증 부리는 모습에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남편과 저는 큰 소리로 싸우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하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친정을 남처럼 생각하고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니 앞날이 뻔하다고 생각됐어요. 당신 가족이 그랬어도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뭐 어쨌는데. 상황이 안 되더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게 가족 아니야? 내가 뭐 안 도와주고 싶어서 안 돕는 거냐? 지금 그 태도를 보면 10원 한 장 주기 싫다는 거잖아. 친정 부모님에게 여윳돈 좀 구해보시라고 하면 되잖아. 굳이 우리 적금과 주식을 깨야 하겠냐고. 남편은 친정 부모님이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너무 황당하면서 어이없는 모습에 저는 말이 험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거니? 자식이 돈이 있는데 부모님 보고 구걸이라도 하라는 거야. 그게 왜 구걸이야. 빌렸다가 갚으면 되는 거지. 부모님 보고 알아서 하라는 소리인 거잖아. 나 자기가 진짜 그렇게 비인간적인 줄 몰랐다. 이게 비인간적이야. 상황이 될 때 돕는 거지. 꼭 우리만 도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남편은 자신이 정상이고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도울 필요는 없다는 말에 저도 인내심을 넘어섰습니다. 다 필요 없어. 지금 우리 자금 어떻게 되는지나 보여줘. 이렇게 서로 부딪히느니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 아니, 같이 관리하던 걸 어떻게 나누자고 그래. 일단 상황부터 보고 말하자. 지금 적금 상환이랑 주식 내역 보여줘. 남편은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니 주저주저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주저대는 모습에 더 화가 나서 남편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제야 말했어요. 미안해. 사실 주식에 다 투자했는데 주식이 반토막 났어. 뭐라고 한 거야? 주식. 우리 모으던 돈 주식에 몰빵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번뜩 들어 남편의 핸드폰 속 주식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이너스 50%에 육박하는 주식 폭락. 열심히 모으고 있는 줄 알았던 우리의 재산이 반토막 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해. 주식 올라갈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줘. 분명 이거 뜬다고 했으니까. 입 좀 닫아. 그게 싫으니까. 내가 올인한 건 잘못했는데 주식 폭락은 내 탓이 아니잖아. 한 번만 봐줘. 그만하자. 난 너랑은 못 살겠어.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히 정리하자. 저는 남편에게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내가 말을 해도 소용없고 이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말을 하니 눈물이 고이면서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난 자기랑 헤어지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미안해. 내가 다시 이거 어떻게든 복구해 볼게. 복구. 무슨 복구. 반토만 낸 걸로도 모자라서 다 털어먹으려고? 아니야. 다시 올라갈 거야. 난 믿고 있어. 이걸 계속 끌고 가겠다고? 난 싫어. 다 팔아서 내 돈 내놔. 조금만 기다려줘. 올라야 팔지. 이대로 못 팔아. 그래? 그럼 이혼소송으로 가야지 뭐. 남편은 그날 저에게 싹싹 빌면서 이혼은 안 된다며 친정오빠 병원비는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어요. 남편이라는 작자의 행동이 괘씸했고 너무 미웠지만 친정의 상황이 더 중요했기에 친정의 일을 먼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오빠의 병원비를 해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편이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따위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빌리든 자기가 투잡하던 다 되겠다고 했고 그 말을 지켰기에 저의 화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던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 남편의 비밀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동네 놀이터에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목소리만 들어봐도 저 인간이 내 남편이구나 싶어 다가가 말을 걸려고 하는데 그 옆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게 미쳤나? 이젠 바람까지 피워?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넌 걸리면 완전히 이혼이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몰래 숲을 속으로 숨어들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했어요. 물론 바람이라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했기에 조용히 녹음도 시작한 상태로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목소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제 귀에 딱 꽂혔어요.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심상치 않은 상황에 저는 더 그들의 말을 들어보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버님, 어떡해요? 왜 주식이 안 오를까요? 형님은 아직 모르시죠? 재수씨, 저 안 그래도 얼마 전 재산 다 주식에 넣은 거 한 사람에게 걸렸어요. 주식 반토막 난 것까지 걸려서 이혼해야 한다고 하는 거 겨우 가라앉혔는데 지금 반토막에서 더 내리꽂고 있던데 미쳐버리겠어요. 티말리네요. 동진이한테 걸리지 마세요. 또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 애 아빠는 모르는데 저 걸리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편과 동서는 서로의 안위를 걱정해 주더군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두 사람은 같이 투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투자 활동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주식뿐만이 아니라는 게 저를 돌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주식도 주식인데 코인은 믿고 있었는데 정말 절망적이에요, 아주버님. 그러기 말입니다. 분명 A급 소식이라서 제 친구 여러 댁에도 투자라고 언지를 줬는데 이렇게 급락하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가요. 저 진짜 무서워요. 그이가 알면 이혼하자고 할 텐데요. 저도 그래요. 저 이번 것까지 들키면 진짜 목숨 내놔야 돼요. 주식에다가 코인까지 했다는 말도 기가 막히는데 뭔가를 더 숨기는 것 같은 두 사람의 대화가 못내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서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재산이라곤 딸랑 그 집 하나예요. 그 집 담보로 어렵게 풀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이렇게 날릴 줄 알았다면 시작도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저도 그래요. 저희는 공동 명의라 반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제 명의로 된 것은 풀대출 받은 거라 더는 돈 나올 구멍도 없네요. 물타기라도 해야 하는데 여윳돈이 전혀 없으니 저는 제가 잘못 들었길 바랬습니다. 여태껏 남편이라는 사람을 알아봤지만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결혼 전 이렇게 투기를 일삼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결혼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남편과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해서 살아온 기간이 모두 거짓된 삶이었던 것 같고 남편이 정말 제 삶을 갉아먹는 악마 같아 보였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차마 다 듣지도 못하고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제정신이야?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대출을 받아? 자기야, 어떻게 여길? 너 말 한번 다시 해봐. 우리 집을 어떻게 했다고? 제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자 동서는 그 자리에서 놀라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당황한 듯 얼굴이 새빨개져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가 나서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자 남편은 제 손에 이끌려 다니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옆에서 울면서 어떻게 하냐며 불안에 떨고 있었고요. 못난 남편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 닥치니까 저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화 풀릴 때까지 맞겠다며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미안해 정말. 나도 잘 살아보려고 했어. 그런데 코인이랑 주식이 그렇게 폭락할 줄 몰랐어. 나 진짜 이제 다 정리할게. 그러니까 용서해줘. 지금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런 말이 나와? 용서? 난 용서할 마음 전혀 없어. 그럼 어떡해. 이미 투자로 날렸는데. 내가 평생 자기 위해서 일하면서 다 갚을게. 걔가 똥을 끊지. 주식하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끊어? 주식도 당신처럼 하면 도박이야.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남의 말만 믿고 전 재산을 날리는 인간에게 뭘 더 바래. 아이 사실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자기 돈이지. 아, 그래서 그렇게 말도 없이 싹 날리셨어요? 날리긴 뭘 날려. 아이 잠시 침체기인 거야. 남편은 자신이 이걸 털고 다시 주식이나 코인을 하면 혀 깨물고 죽겠다며 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주식 사건 이후로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던 이혼 서류를 꺼내서 당장에 지장이라도 찍으라고 소리쳤어요.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그러니까 당장 여기에 지장 찍어. 무슨 소리야. 난 절대 못해.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 인간이 아니야. 이제 당신한테 모든 경제권도 다 맡길게. 휴지 쪼가리 든 거 맡기겠다고? 나이야 먹은 건 넌데 내가 왜 그걸 맡아서 관리하니? 잔말 말고 이혼 서류에 지장 찍어. 제가 남편에게 호통을 치자 옆에 있던 동서도 저를 말렸습니다. 독인객인이라고. 저는 동서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무슨 동지인 것처럼 두 사람은 저에게 이혼하지 말라며 말리기에 급급했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남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렇게 쿵짝이 잘 맞는 두 사람이 결혼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와 시동생을 이렇게 배신하고서도 자기들 살 길만 찾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정말 처음에는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언젠간 다시 오를 거예요. 맞아. 내가 허튼 데다가 돈 투자하고 그럴 사람 아니야. 1년 안 돼서 분명 오른다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라. 동서가 자기의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 같아 보이자 남편은 더욱 신이 나서 주식과 코인이 다시 오를 거라며 희망찬 포부를 밝히더군요.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데 반토막도 모자라 바닥으로 더 꼬라박고 있는 걸 지켜만 보고 있어? 두 사람 다 집 날려보고 가족 잃어봐야 정신 차리겠네. 형님, 혹시 그 이한테 말씀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형님네 가족만 파탄나면 되지. 저희 집까지 건드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재수씨,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정 파탄이라니.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난 거짓말하면서 남 속여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꼴은 못 봐. 두 사람 다 자기들이 벌인 일에 대한 값은 치르게 될 거야. 제가 두 사람에게 말하자 남편과 동서나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제가 두 사람을 때려잡는 줄 알았을 겁니다. 성인 둘이 그렇게 울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더 할 말 없고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할 거면 소송 준비하겠다는 말을 하고 되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사람 목숨 살리는 셈 치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줘. 내가 이렇게 빌게. 형님 저도요. 저도 빌게요. 제발 그 얘기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럼 저 이혼당해요. 두 사람은 엎드려서 저에게 빌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제가 저를 용납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없단 일로 하려면 원금 다시 가져와. 그게 아니라면 난 두 사람 말 들어줄 생각 없어. 형님 너무하세요.
저희가 저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던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세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에게 두 사람이 해준 건 또 뭔데? 결국 가족들의 행복을 깬 건 두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제 일은 제 일이니까 형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두 분이 이혼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이혼하는 건 형님 탓이잖아요. 동서는 끝까지 남편과 제가 이혼하는 것은 괜찮지만 절대 시동생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혼하면 그것은 무조건 제 탓이라며 저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형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 주식과 코인이 급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형님이 이혼한 걸 땅을 치게 될 거예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식을 모르는 내가 봐도 그 주식 안 올라. 누구한테 들은 정보인지 몰라도 더 이상 인생 망치지 마라. 동서는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씩씩대면서 자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우겨댔습니다. 그 주식은 아무리 봐도 곧 상장 폐지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 두 사람은 누구에게 받은 정보인지는 몰라도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며 버티더군요. 저는 그 두 사람은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꼴만 되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기가 죽어야 이혼 안 할 거냐며 반협박하듯이 저를 붙잡았어요. 머리에 피가 나도록 박더니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덜썩 주저앉아서는 자기 인생은 이제 망했다며 눈물만 흘려댔습니다. 동서는 그런 남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자기는 절대 이혼 못한다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형님이 말 못하게 막으셔야죠. 저희 둘 다 이혼하면 어떡해요. 저 이혼하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재수씨, 저도 저 사람 성격 못 꺾어요. 저희가 잘못한 걸 어떻게 합니까? 동진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삐세요.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거 알면 저 빈털터리로 이혼당해요. 제 인생 어떡하실 건데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혼하게 생겼어요. 각자 자기 뒷감당은 자기가 합시다. 동서는 남편에게도 방법이 없느냐. 이혼하면 자신은 빚더미에 앉아서 죽어라 일만 해야 할 텐데 자기 인생은 어떻게 하느냐며 화를 냈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 결심이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는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무식하게 투자만 하는 그런 인간을 옆에 두고 산다면 제가 제명에 못 갈 것 같기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답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보호하자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동서는 떠나는 저의 뒷모습을 대고 울부짖으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시동생에게 녹음된 파일을 보내주었고 시동생은 바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난 아니죠? 둘이 왜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해요? 안쓰럽게도 시동생은 두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서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시동생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저녁에 있었던 일도 다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지 몰라도 현재 하는 행동 봐서는 두 사람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막지 않으면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을 거라고요.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동생은 믿기지 않는 사실에 동서를 찾았어요. 저는 아까 본 이후로 동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 상황이 이런데 제가 시동생 부부 일까지 껴들 시간도 힘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여태껏 했던 행동들을 차분하게 정리하였고 관련한 증거들도 다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도 내내 자기가 미안하다며 어떻게 해야 마음을 풀 수 있냐고 했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오직 남편이란 한 사람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생활 습관도 저랑 맞지 않고
시모의 행동도 저를 너무 화나게 한 데다 이제는 저와의 신뢰도 깨버리고 제 멋대로 재산을 다 투자하다니 이게 부부의 모습이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부부야? 난 당신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헤어지자. 이런 실은 한 번씩은 다 이겨내면서 다들 살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할게. 내가 저지른 건 내가 책임진다니까. 이렇게 대책 없이 무조건 해결하겠다는 것도 너무 싫어. 여태 당신이 해결한 게 뭔데? 개미지옥 같은 당신의 인생에 나까지 끼워 넣지 마. 제 말에도 남편은 저를 끝까지 붙잡았지만 저는 남편과 절대 살 수 없었기에 바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남편의 행동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 했겠지만 저는 그런 남편과 단 1분 1초도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이혼 소장이 날아가자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거 다 용서 빌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나랑 평생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더 일찍 알지 못했다는 게 더 억울하기만 한데? 이제라도 각자 인생 각자 살자. 주식도 정리하고 당신 잃은 돈 내가 다 벌어서 갚을게.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어? 여태 그 수많은 기회를 놓친 건 당신이야. 난 여태 당신의 봐온 바로는 쾌거천선하기엔 어려워. 지금처럼 지식이나 하며 살아. 제가 딱 선을 긋자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냐고 하더군요.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요. 소송 결과 남편이 저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상의하지 않았던 점이 정상 참작되어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 책임이 아니라 온전히 남편의 책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투자에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인 거였죠. 게다가 제가 남편에게 같이 관리하라고 맡긴 저의 몫의 재산도 저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저는 정말 기분이 짜릿했습니다. 남편은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저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에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 주식과 코인 투자로 인해 돈이 없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나오면서 염치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 사이였잖아. 그 돈 내가 정말 여유 있을 때 갚으면 안 될까? 지금 뭘 듣고 나왔니? 우리 남남 되는 거라고. 너랑 나랑 피가 섞였니? 끈끈한 전우애라도 있니? 일주일 내로 그 돈 내놔. 너무 냉정하다. 난 자기가 그랬으면 내가 다 품고 봤을 거야. 그 자기라는 소리 좀 그만해줄래? 소름 끼쳐. 돈이 있든 없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바는 아니니까 난 압류 걸어서라도 다 받아낼 거야. 너 진짜 잔인한 애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태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 숨긴 것들 보면 당신은 그보다 더한 것도 나한테 숨기고도 남는 사람이야. 난 당신 괴롭혔어라도 그 돈 다 받아낼 테니 두고 봐. 남편은 저의 단호한 말에 한숨을 푹 쉬고는 자리를 떴어요. 남편이 꼼꼼하게 맡겼던 저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무식하게 집까지 담보로 투자했던 남편에게도 따끔한 일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강하게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남편을 괴롭혀 주었어요. 남편은 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돈을 구할 곳이 없어서 결국 시모에게 빌었나 봅니다. 결국 시모가 자신의 식당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제 돈을 해주었어요. 시모는 너무 분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 소리 하시더군요. 네가 진짜 못된 것인 줄 알았다만 남편 내팽개치고 내 돈까지 뺏어서 새 출발을 해? 말은 바로 하세요. 당신 아드님이 투자로 돈을 날린 거고 전 제 돈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게 아들 자식 잘 키우시지 그러셨어요. 뭐라고? 널 만나서 내 자식이 그렇게 된 거지? 난 잘 키웠어. 돈 한 푼 없어서
부모 등골 빼먹는 자식이 뭐가 예쁘다고 편드세요? 그렇게 심보를 못되게 쓰시니까 자식들이 잘 안 되죠. 저는 시모에게도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을 담아 독한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시모는 그저 자기 자식이 잘하고 제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알고 계셨더군요. 제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는 펑펑 우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시동생과 동서 역시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그런지 시모는 제 말에 일순간 현실을 깨닫게 되신 듯 했어요. 남편은 결국 저에게 돈을 다 갚고 저희가 같이 살던 집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은 50%의 금액만큼 모두 대출받아 투자했던 남편은 땡전 한 푼 없이 모든 것을 날리고 산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이후 남편과는 소식이 끊기긴 했는데 몇 달 뒤 시동생에게서 딱 한 번 연락이 오긴 했어요. 그때 안 알려주셨으면 저도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요. 늦게나마 해결해서 다행이네요. 결국 두 분도 이혼하신 거예요? 네, 저를 많이 붙잡긴 했는데 그 일로 마음이 좋지 않아서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도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시동생은 남편 때문에 시모가 대출받아서 제 돈을 갚아주었지만 그건 당연한 것 같다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동서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 나니 한동안 제정신도 아니었고 너무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까지 했을 정도인데 저는 어떻겠냐면서요. 남편은 그 뒤로 회사를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소식도 알려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타지에 가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자기가 진 빚을 갚고 있는데 사실 시동생이 보기에도 언제 또 주식에 손댈까 걱정스럽다더군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싱글 라이프를 잘 즐기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세상이 새로워진 느낌이랄까요. 둘이 살아서 스트레스 받고 시모라는 인간에게 시집살이 당하던 그런 인생은 이제 제 인생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헤어진 남편이 투자로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이혼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의 생활에서 200% 만족해요. 이혼이 저에게는 새 인생을 살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는 제 돈을 받고 대출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면서 저처럼 이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이 상담하고 고민 나누는 모임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혼이라는 것이 꼭 상처는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는 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혼하고 팔자가 핀 것 같다며 이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깔끔 떨고 결벽증 있는 남편 때문에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가족들, 친구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이혼하고 보니 결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먼저는 서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을 잘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인생에서 쓴맛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좋은 인연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